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인원아. 네, 이민우입니다. 빙산 네, 이론이라는 빙산이론.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빙산 이론이 뭘까요? 예, 예. 빙산은 드러나는 게 8분의 1? 드러나 보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밑에 드러나 있는 거 밑에 더 큰 것이 있죠. 네,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드보일드 문체하고 진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이죠. 네, 왜냐하면 하드보일드 문체가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네, 수많은 그 8분의 7에 해당하는 빙산, 그 바다의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걸 말하는 네, 이론입니다. 압축적인 거 8분의 1이고, 네, 네, 그 보여지지 않는, 네, 예, 그, 네. 그래서 그 빙산 이론이라는 거는 이 해밍웨이 문학의 특징인데 네,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사여구도 안 쓰고 감정보다는 인물의 어떤 행동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인물의 어떤 행동만을 통해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여러 어떤 고민과 그 전사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숨어 있는 기저적인 거, 내재적인 거를 작가가 좀 읽는 독자가 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걸 빙산 이론입니다. 생략 이론이라기도 네, 하고 네, 하는데 이제 해밍웨이가 1920년대 초엽에 파리에서 살면서 네, 빙산 이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랑스 특파원 시절에 다듬었고 1923년 단편 때늦은 네, 계절이라는 소설을 탈고한 직후 빙산 이론을 명시적으로 이제 거론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해밍웨이 빙산 이론은 엘리엇, 네, 황무지로 유명한 네,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과 비슷한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네, 일련의 대상, 상황, 연쇄적인 사건 같은 외부의 사실을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감정을 촉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빙산 이론이 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압축적인 문장 네, 뭐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해밍웨이가 시인으로서 처음 출발을 하려고 했다가 소설로 넘어가서 이 이론이 더 부각이 된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체홉으로부터 영향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하죠. 네, 네, 그 러시아의 단편 소설 작가 안톤 체홉. 안톤 네, 체홉 하면 네, 희곡으로도 유명하죠. 희곡으로 네, 굉장히 더 유명한 장면과 작중 인물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세부 사항을 선택하고 결합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체홉이 말했는데요. 여기서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론이 이제 아무래도 해밍웨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해밍웨이 소설 이제 단편, 특히 단편, 장편은 뭐 논외로 하고 단편의 경우에서는 읽을 때는 괜찮았어요. 특히 근데 엔딩에서 네, 그 해밍웨이 엔딩이 뭐 제로 엔딩이라고 명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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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는데 네, 이게 플롯이 한참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중간에서 끝나고 네, 버리는 네, 끝나버리고 마는 이른바 제로 엔딩 네, 이 네, 방식이어서 네, 이거 끝난 거야? 그리고 이거 뭐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 해밍웨이의 때늦은 계절이라는 네, 단편에서 네, 노인 페두치가 자살하는 내용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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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독자들은 노인이 자살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네, 했다고 하는데, 네, 예, 이게 저만의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유명한 작가 셀린저는 해밍웨이의 문장이 마치 전보처럼 짧고 메말랐다며 무척 싫어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셀린저는 그 형용사와 부사 여러 구두점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화려한 느낌의 문장을 즐겨 쓰는 작가
여서 아무래도 해밍웨이의 문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그 저는 두 개 심장이 달린 아니 심장이 두 개가 달린 큰 강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나서 이게 두 개잖아요. 두 편이잖아요. 그게 또 3번이 있나? 아니면 이게 장편 소설을 위한 메모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줬다라고 많이들 네, 얘기를 예, 하는 네.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해밍의 단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작품이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단편 소설을 보면 한 두 페이지짜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를 보면 이거는 진짜 메모인가? 왜 끝이 이렇지? 요즘 여편 소설도 많으니까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때늦은 그 결정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네, 때는 계절. 네. 때늦은 계절의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만납시다. 어쩌면 난 못 갈지도 모릅니다. 에이, 소시지랑 뭐랑 다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가져갈 거니까 내일 만납시다. 아니, 어쩌면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못 가게 되면 호텔 주인한테 말해 놓을게요. 하고서 끝납니다. 네. 근데 이게 자살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매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거는 저는 뭐, 이제 네. 당황스러운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해밍웨이는 스스로 내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네. 네, 그렇게 빙산을 이제 밑에 빙산처럼 아니면 다 제거를 해도 태고의 과정에서 다 제거를 해도 충분히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문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빙산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전의 그 맥락에서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이 타이타닉처럼 이제 맞고 이제 쓰러지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스타일이니까요. 네. 이번에는 장편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을 읽고 네. 이제 수다를 떠는 시간인데요. 네. 네,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몇 번 언급이 되었듯이 네. 두 개의 심장을 심장이 두 두 개인 개인 큰 큰 강. 강. 네. 심장이 두 개인 큰 강. 늘 그 제목이 자꾸 헷갈려요. 네. 그거랑 이제 네, 대표님께서는 저는 세계의 수도, 네. 더 캐피탈 오브 더 월드, 네. 단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재밌게 읽은 세계의 수도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936년에 네.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 네. 있는 루아르카 펜션에서 일하는 시골 출신 네. 파코라는 아주 흔한 이름의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파코가 얼마나 흔한 이름인가 하면 이 파코가 뭐의 약자죠? 파코가요? 네, 여기 앞쪽에 나옵니다. 네. 파코가 네.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리는 네, 애칭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파코가 얼마나 이제 흔한 이름이냐 하면 네. 그 신문에 어떤 이제 뭐 광고를 내면 파코야 뭐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겠다 뭐 언제 몇 시까지 어떤 호텔로 와라 하면 700명에 이르는 파코가 다 모여든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루아르카 펜션은 이제 이 파코가 일하는 루아르카 펜션은 인류가 아니고 네. 인류투사들이 묵는 펜션인데요. 파코는 그 인류투사들의 식사 시중을 드는 웨이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누나 역시 이 루아르카 펜션에서 하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파코는 마드리드의 여느 청년들처럼 상상 속에서 이제 투를 펼치면서 투사를 진짜 선망하는 네. 청년이었어요. 네. 청년이 아니고 소년이죠, 소년.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친구입니다. 네, 굉장히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는 연령이 잘 안 뭐 나오는데 10대 중반쯤 되지 네, 않았을까요? 한 15살, 14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접시 닦인 엘케는 그런 이제 맨날 상상 속에서 투를 펼치는 파코에게 구역질 난다고 이제 그런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 파코가 왜 구역질이 나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케가 생각하기에 파코는 황소의 싸움에서 공포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만 투어를 펼치니까. 엘리케는 아마추어 투어에 나갔다가 그 달려오는 황소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이력이 있는 접시닦기이거든요. 이에 파코는 자신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공언을 하니까, 이 엘리케가 약간 겁을 줄 목적으로 그 의자 다리에 식도 있잖아요. 부엌에서 쓰는 식도를 이렇게 두 개 딱 동여매고 황소인 것처럼 이렇게 파코하고 이렇게 좀 투를 펼칩니다. 네. 그러다가 잘못해서 파코가 그 칼에 찔려서 네. 결국 이제 과다출혈로 죽고 마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게 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해밍웨이의 그 빙산이라든지 네. 에 비하면 결론이 아주 명확해서 좋았긴 했습니다. 네, 네, 네. 다른 단편은 이 끝이야? 이랬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이유로 이 세계의 수도 단편이 좋았던 것보다도 이 세계의 수도 단편의 끝부분 때문에 네. 더 이제 좋았거든요. 네. 제 결말 부분을 읽어드리면, 소년 파코는 이런 모든 일도 이 사람들이 이튿날 아니 닥쳐올 앞날에 무슨 일을 할지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삶 역시 언젠가는 종말을 맞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스페인어 표현에도 있듯이 그는 환상을 가득 품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삶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릴 시간의 여유도 없었고 심지어 최고의 순간에 참여할 시간마저 없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그 파코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주변의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대비되어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 해밍웨이의 하드보일드 특유의 그 하드보일드 문체로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나오는데, 이런 그 파코가 뜨끈한 피웅덩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대비되다 보니 이 파코의 죽음조차도 굉장히 일상적인 죽음처럼 느껴지는. 왜냐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영화 보는 그냥 영화도 보고 영화 뭐 보고, 카페에서 여자들이랑 노닥거리고 이런 진짜 일상적인 장면들이 계속 대비가 되거든요. 그냥 설명만 짧게 그냥 설명만. 그냥 그 묘사 그냥 딱 그 하드보일드 문체로. 그래서 이 소년의 죽음이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의 수도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소년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게. 그리고 이제 책을 딱 이제 다른 단편도 읽고 이렇게 책을 딱 덮었는데, 근데 왜 세계의 수도지? 제 생각에는 이게 세계의 수도인 이유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10대 중반에 특히 남자아이들이면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이제 자기 위주의 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부분이 처음이랑 약간 숨이 싼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아주 많다. 파코란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이다. 마드리드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에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와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라는 광고를 내면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광고를 보고 몰려와 경찰 한 중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해산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코라는 소녀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파코라는 소녀는 루아르카 펜션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웨이터로, 그에게는 자기를 용서해줄 아버지도 없었고 또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 할 아무런 까닭도 없었다. 이게 뒤에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파코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환상 속에 있지만 그 700명 여러 명 중에 하나의 파코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저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좀 딱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예.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장이 두 개인 큰 강입니다. 이 작품은 노인과 바다와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실제 그 영문학 수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배웠던 작품인데요. 이 심장이 두 개인 큰 강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스토리는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작품입니다. 네. 주인공 아니, 이름이 닉인데요. 예. 그냥 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나고 온 이제 군인 전쟁 끝나고 이제 고향에 온 군인이 그냥 낚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냥 네, 그 네, 마을이 이제 네, 불타 있는 네, 마을이. 네, 그래서 아, 참 닉이 네, 그 해밍웨이의 페르소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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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이 나오는 소설만 추려서 만든 소설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네, 그 어떤 그냥 주인공이 올라갔다, 그냥 산에 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그냥 예, 낚시하는 내용이 낚시하다가. 다예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보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롯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근데 해밍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사건은 없어요. 근데 그냥 낚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계속 이렇게, 네, 네, 걷고. 걷고 네. 낚시하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유자적한 건데 1부, 2부로 또 양도 그렇게 또 짧진 않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해밍웨이도 나중에는 불평을 합니다. 이거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으면은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공 닉이요. 그냥 주인공 닉이 그냥 캠핑하고 낚시하고 커피도 식사 마시고. 준비하고 또 이제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이제 미끼로 이렇게 낚시 바늘에 꽂고 낚시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디테일하다라고 할 정도. 그래서 이거 저기 뭐지? 빙하 이론 그거 빙산 이론이었나요? 네, 빙산. 빙산 이론 그거 맞아? 그러니까 음, 빙산 이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 행동이 너무 그냥 뭐 네, 자질구레한까지 다 네, 나오는데 그 네, 진짜 그 철길 처음에 이제 네, 철길 이렇게 네, 기차에서 내려서 철길을 걷는 네,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굉장히 촘촘해요. 네, 그 시간적 간격이. 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나려나 두근두근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네, 네. 처음에. 네. 근데 이게 그 또 해밍웨이의 그 빙산 이론과 또 맞는 게 행동만 나옵니다. 네. 감정에 대한 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온 이 인물 그리고 폐허가 돼 있는 이 마을에 대한 어떤 그냥 그 이 사람이 그냥 목격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보고서 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진 네. 않아요. 예. 그러면서 알아서 생각하게끔. 예, 그 네, 뭐 이렇게 산이 불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뭐 마음이 아팠다거나 어렸을 때 저기서 뛰어놀았다는 뭐 네, 추억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안 나오는, 네. 일절 안 나오는. 시작이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장이 두 개인 큰강 1부입니다. 기차는 선로를 따라 올라가더니 숲이 온통 타버리고 없어진 언덕 하나를 돌고는 시야를 벗어났다. 주인공 닉은 수화물 취급원이 화물차 밖으로 내던져준 천막과 침구 꾸러미 위에 걸터 앉았다. 마을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철도와 불타버린 땅뿐이었다. 이거를 이제 제 수업 때 전쟁에 의해서 망가진 문명을 대표하는 거라고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타버린 땅. 13채나 되던 술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맨션 하우스 호텔은 초석만이 땅바닥 위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폐허가 돼 있는 어떤 문명을 이제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닉이 뭐 특별히 뭐 보고서 뭐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네. 공감 묘사만 딱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독자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닉 대신에 이제 어떤 감정을 이제 주체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동네를 이렇게 걷고 뭐 캠핑을 할까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낚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목가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폐허가 된 문명 뭐 요거를 상징되는 그 공간에서 이 네. 주인공이 그냥 행동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닉은 그 네. 마을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아까 네, 이제 네. 호텔 이름도 알고, 네. 그리고 여기서 강까지는 1.5km 음.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문장이 두 번인가 나오거든요. 네, 네. 첫 번 네. 거의 초반부에.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지리도 잘 알고, 그 네. 마을이 어떻게 했었는지 예전에 그 불타기 이전에 그 상황도 잘 알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안 나와요. 네. 네. 너무 건조해요. 네. 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없고요.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낄 법한 감정을 결국에는 행동을 독자들, 통해서 예. 독자들이 느끼게 하는데 자 이게 중간에 이렇습니다. 또 중간에 잠깐 또 자요.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는데 눈을 뜨니 몸이 뻣뻣하고 쥐가 났다. 어느새 해질녘이었다. 배낭을 짊어졌다. 무겁고 끈이 닿은 곳이 아프게 쑤셨다. 닉은 배낭을 짊어진 채 허리를 굽혀 가죽으로 만든 낚싯대 케이스를 집어든 뒤 솔밭을 지나 소기나무가 자라는 습지를 건너 강 쪽으로 향했다. 기껏해야 1.5km도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닉은 구루터기로 뒤덮인 산허리를 내려와 초원으로 들어섰다. 그 초원 끝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냥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감정 묘사가 없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감정 묘사가 없고 그냥 자다 일어나는데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땅바닥에서 예, 잤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거겠구나. 그리고 요 심장이 두 개인 큰 강은 이제 노인과 바다의 이제 직관점 쪽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작품인 이유가 노인과 바다가 이제 다른 해밍웨이 작품들과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게 자연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문명에 대한 회의, 네 그거에 약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도 자연은 계속 흐른다. 자연은 계속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무력함을 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과 바다를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노인과 바다를 보면 사실은 그 자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위대함보다 잔인함이죠. 네. 네, 잔인함에서 네.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소설에서 종종 느낄 수 있는 게 이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 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뭐 괜찮은데 뭐 네가 죽든 말든 그러니까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연의 네. 무관심. 네, 무관심이죠. 네, 무관심, 네. 자연의 무관심. 여기서도 좀 드러나죠. 그냥 강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이 자연은 그대로다. 자연은 나한테 무관심하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강이 계속 흐르고 물고기들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게 뭐 지나칠 정도로 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그래서 이제 노인과 바다와도 좀 일맥상통하고 저희가 예전에 미국 문학할 때 했던 오픈보트 네, 예. 스티븐 스티븐 크레인의 크레인. 오픈보트하고도 좀 연관이 되죠. 그래서 미국 소설만이 또 갖는 개인적으로는 유럽 작품보다는 미국 작품이 당연히 이제 작가들은 자신의 공간의 영향을 받으니까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땅 자체가 압도하는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도 좀 느껴볼 수 네.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이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2부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부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2부도 뭐 그냥 뭐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2부는 낚시를 이제 하는 모습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서스라치게 똑같아요. 네. 이제 메뚜기를 잡아서 이 낚싯대에다 끼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또 다른 메뚜기 한 마리가 이제 메뚜기를 모아놓은 병 모가지에서 빠급 얼굴을 내밀었다. 더듬이가 흔들거렸다. 병에서 앞발을 드러내고는 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닉은 메뚜기의 머리를 붙잡고 가느다란 낚싯바늘을 턱 밑에 넣어 가슴팍에서부터 배끝까지 꿰뚫었다. 메뚜기는 앞발로 바늘을 잡고 늘어진 채 담배찜 같은 액체를 내뿜었다. 닉은 메뚜기를 물속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결국에는 무력한 인간으로 치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메뚜기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려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기력한 인간이 메뚜기로 치환이 된 거고 이 닉이 어느 순간 자연의 입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맨날 메뚜기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는 또 다른 메뚜기 또 다른 메뚜기도 이렇게 묘사됩니다. 병 모가지에서 껑충 뛰어 오르다가 그만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녀석은 닉의 오른쪽 발끝에서 일어난 소용돌이에 휩쓸려 갔다가 조금 아래쪽 수면 위에 떠올랐다. 파닥거리면서도 빠르게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잔잔한 수면에 갑자기 둥근 원이 생기더니 메뚜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송어가 잡아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한 어떤 인간이 지금 메뚜기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본인이 어떻게 살려고 하고 본인이 어떻게 막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송어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낚싯바늘에 깨어서 가슴팍에서부터 배끝까지 꿰뚫리는 이런 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뚜기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자연의 어떤 비정함, 무관심뿐만이 아니고 죽음에 익숙해진 모습. 그러니까 죽음에 되게 그러니까 닉 자체도 죽음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전쟁의 상흔을 겪고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무감각인 거죠. 네, 그냥. 그거를 네. 메뚜기를 낚싯바늘에 꿰서 낚시하는 것으로 설명해서 이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보다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는 더 좀 슬프고 조금 더 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사실 노인과 바다는 뭐 여러 각색이 많잖아요. 네. 아동 문학으로도 각색이 돼서 네. 막 되게 교훈적이고 막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런 건데, 극기. 네,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달리 굉장히 무력하고 무감각하고 허무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읽다 보면 되게 심심하고 좀 지루한 지점이 솔직히 있는데, 한번 이런 걸 좀 유념하시고 의식적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좀 뒷골이 좀 당겨지면서 굉장히 좀 약간의 공포 소설을 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단편을 보시면 이 해밍웨이의 어떤 진수를 아실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추천드리고자 하는 작품이 몇 개 있습니다. 빗속의 고양이. 아, 네, 그거 네, 빗속의 고양이. 무척 재밌었는데 네, 네. 좀 더 이야기가 더 길었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란시스 맥코모의 짧지만 행복한 생애, 이것도 영문학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되는 작품이고요. 저도 아마 이걸로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이 스토리도 좀 있고 약간의 그냥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단편 영화 보는 느낌도 있는데 사냥이 나오고 역시 네.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역시 굉장히 이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의 그 주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맥코모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예. 2주 연속으로 인문TV에서는 장편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을 읽고 수다도 떨고 해밍웨이의 문학적 특징을 간략하게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늘 그렇듯 어디까지나 수다였습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고 한파가 완전 기세등등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집안에서 재밌는 책 읽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밍웨이 단편선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